안녕하세요, 파이서니스타 여러분. 오늘 파이콘 2021 컨퍼런스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준 쿠플로우 파이프라인, 쿠플로우와 크러쉬로 개발하는 ML 파이프라인 맛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리드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김한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발표는 ML 파이프라인이나 쿠플로우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ML 파이프라인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도구인 쿠어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M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쿠어플로우라는 도구가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이썬 쿠어플로우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 크러쉬라는 쿠어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선언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통해서 쿠어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선언형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고 간단한 이제 캐덴독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쿠어플로우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보는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 왜 쿠어플로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쿠어플로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른 워크플로우 도구들과 쿠어플로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플로우라는 접미사가 붙어 있는 많은 도구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주제인 이제 쿠플로우 혹은 뭐 에어플로우 아니면 ML플로우 같은 도구들이 있죠. 이제 뭐 사실 여담인데 이런 도구들을 같이 묶어서 부를 일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가끔 같이 묶어서 부를 때 그냥 에스터리스크 플로우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통 이런 플로우류 도구들은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 플로우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에어플로우와 가장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죠. 쿠플로우와 이런 다른 플로우 도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 자원 활용에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나 혹은 유사 다른 플로우 도구들은 보통 자체 워커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쿠플로우는 이름부터가 이제 쿠브, 즉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모든 태스크들이 각각 하나의 쿠브플로우 전용 쿠버네티스 포드에서 동작합니다. 즉,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스케줄링 혹은 오케스트레이션을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사용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서는 뭐 1.10 버전부터는 쿠버네티스 익스큐터를 제공하면서 이제 방금 위에 말씀드렸던 쿠버네티스 자원 활용 같은 이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 쿠플로우는 애초에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위한 도구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뭐 카티브라던가 주피터 노트북 서버 같은 머신러닝 자체를 위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자체적으로 통합이 돼 있어서 ML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훨씬 유용합니다. 방금 말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항상 완벽하게 재생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동일한 실험을 언제든지 똑같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수동으로 실행하지 않고 자동화를 시켜서 다른 도구들과 연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API나 SDK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실행을 트리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파이프라인을 런시킬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어야 되고 격리된 환경에서 다른 리소스와 충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하면서 다른 도구들과 차별화시키면서 쿠플로우를 ML 워크플로우 도구로 선택시키는 더 특히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다양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어야 된다와 그리고 격리된 환경에서 다른 리소스와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입니다. 우선 다양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머신러닝이라는 작업은 다른 컴퓨팅 작업들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 자원을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들 아시는 GPU라는 자원이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GPU를 아주 쉽게 원하는 만큼 할당할 수 있어야 하고, GPU 같은 특수한 자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뭐 아주 큰 메모리도 할당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큰 디스크를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즉, 다양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은 컴퓨팅 파워에 아주 민감하고 하이 퍼포먼스 리소스를 매우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태스크의 특성상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격리된 환경에서 다른 리소스와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재생산하고도 꽤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동작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즉, 자원의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ML 툴킷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애초에 ML 워크플로우를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라면 이런 ML 도구들이 많이 통합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ML 워크플로우의 핵심인 파이프라인과 방금 말씀드린 이제 쿠플로우를 구성하는 ML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 컴포넌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컴포넌트들은 이제 쿠플로우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다들 많이 써보신 주피터 노트북을 위한 노트북 서버, 그리고 연동을 위한 페어링, 그리고 뭐 오토 ML을 위한 도구인 카티브, 그리고 뭐 아티팩트 스토어로 총 5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트북 서버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해 보신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쿠플로우에 통합해 놓은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 서버는 쿠플로우가 동작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원하는 사양의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받고 모델을 개발하거나 파이프라인의 태스크를 개발하고 뭐 EDA 같은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 뒤에 소개해드릴 페어링이라는 도구와 같이 사용한다면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컨테이너까지 쉽게 컨테이너라이즈 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페어링은 파이프라인 코드를 쉽게 컨테이너라이즈 시키면서 코드를 쿠플로 파이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잡을 쉽게 서밋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컨테이너라이즈해서 쉽게 테스트화 시킨 뒤에 파이프라인으로 배포하기도 하죠. 파이프라인은 가장 핵심적인 쿠플로우의 컴포넌트이자 ML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도구입니다. 엔드-투-엔드 ML 워크플로우, ML 파이프라인을 뭐 오케스트레이션 하기도 하고, 단순화해서 실제로 ML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게 하면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쉽게 관리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가까이 태스크들을 쉽게 이제 연결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빠르고 간편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머신러닝 실험의 사이클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이 파이프라인은 아르고 워크플로우라는 도구를 이제 백엔드로 사용을 하는데, 이 도구는 워크플로우의 각 태스크를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다룰 도구가 이 쿠어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는 컴포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티브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와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오토ML 태스크를 쿠어플로우 상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뭐 기본적인 랜덤 서치나 아니면 그리드 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TP나 하이퍼밴드 같은 꽤나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카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위한 알고리즘들로는 뭐 이나스나 다치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UI에서 카티브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뭐 매니페스트를 작성해서 잡을 던지는 방법으로 카티브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티브는 하이퍼옵트나 옵티나 같은 많은 OTML 라이브러리들이 통합이 되어 있고, 그 라이브러리들의 알고리즘 구현체들을 기반으로 OTML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티팩트 스토어는 파이프라인의 매트릭 같은 메타데이터들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결과물의 아티팩트를 저장을 합니다. 보통 파이프라인의 런 아웃풋을 정하면은 이 아티팩트 스토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쿠플로우라는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의 컴포넌트들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쿠플로우의 모든 컴포넌트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선 노트북 서버에서 우선 만들 태스크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사용의 컴퓨팅 리소스를 충족하는 노트북 서버를 할당받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태스크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워킹한다는 것을 확인을 한 뒤에 페어링을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즈를 시키고 파이프라인 배포용 태스크로 만든 뒤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에서 이제 학습 과정은 카티브 오토ML을 통해서 자동으로 모델 튜닝을 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든 뒤에 결과를 추출해서 아티팩트 스토어에 저장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방금 보여드린 컴포넌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컴포넌트는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의 개략적인 시스템 구조입니다. 우선 쿠플로우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모든 자원 관련 기능들을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쿠플로우의 태스크는 쿠버네티스의 포드로 치환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하나 실행시키면 우리의 쿠플로우가 설치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 리소스 스케줄러의 동작에 기반을 해서 각각의 노드에 포드 형태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쿠버네티스의 자원 관리 시스템을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아시는 것과 같이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암드의 GPU 같은 굉장히 특수한 자원까지도 리퀘스트나 리밋을 통해서 자원을 요청하거나 최대치를 제한할 수도 있죠.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 할당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 스케줄링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노드에 스케줄링돼서 성능 병목이 적게 모든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컨테이너를 통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의존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플로우는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자원이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요소를 쿠버네티스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은 아르고 워크플로우라는 도구를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백엔드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르고는 하나의 태스크가 하나의 컨테이너로 동작하면서 여러 병렬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이제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의 실제 구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쿠플로우를 왜 사용하고 어떤 구조로 쿠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봤으니까 파이썬으로 간단한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쿠플로우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가장 큰 개념이 존재하고요. 아래에는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의미하는 컴포넌트가 여러 개 존재하면서 그 컴포넌트는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실제 구현 방법인 오퍼레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파이프라인에 입력받은 이름을 hello라는 문자열과 같이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그리팅 파이프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입력받은 이름을 공유 볼륨에 저장하고 두 번째 태스크는 공유 볼륨에 저장된 이름을 읽어서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투 태스크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쿠플로우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인 KFP 라이브러리에 파이프라인이라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데코레이터가 달려있는 함수는 앞으로 파이프라인의 툴로
틀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함수의 데코레이터의 인자는 파이프라인의 네임과 그리고 디스크립션 같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데코레이터가 달린 파이프라인의 함수는 데코레이터가 달린 파이프라인 함수의 인자들은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킬 때 입력 인자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자로서는 name이라는 하나의 인자만 주입받을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이라는 함수에는 name이라는 하나의 인자만 들어가 있죠. 일단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야겠죠. 컴포넌트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퍼레이션은 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실제 기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면서 실행되는 컴포넌트는 이제 컨테이너 옵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태스크는 입력받은 이름을 공유 볼륨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테이너 옵의 이름은 save text 컴포넌트로 정해주고 save text 옵으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이미지는 그냥 우분투로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커맨드의 인자는 이제 리렉션을 통해서 hello.txt 파일에 네임 변수를 저장하는 명령을 정해줍니다. 이 함수에는 VOB라는 인자를 받는데 이 VOB라는 인자는 볼륨 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유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제 이 공유 볼륨은 add p 볼륨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볼륨을 마운트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도 공유 볼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공유 볼륨의 딕셔너리로 이제 키 값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일도 그 공유 볼륨에 저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et display name이라는 메소드는 이 컴포넌트가 Kubeflow UI 상에서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보여질지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는 방금 만든 컴포넌트에서 공유 볼륨에 저장한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조금 구조가 다르죠. 방금 만들었던 save text op 컴포넌트는 컨테이너의 커맨드를 기반으로 태스크를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컴포넌트는 커맨드 인자는 보이지 않고 파이썬 코드밖에 보이지 않죠. Kubeflow 파이프라인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기반으로 바로 컨테이너라이즈된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Kubeflow 파이프라인 라이브러리에 funct-container o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그 안에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함수를 바로 컨테이너라이즈해서 태스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lightweight Python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코드를 작성하고 뭐 도커 파일을 짠 뒤에 이제 도커 파일을 다시 빌드하고 ECR을 올리고 뭐 이런 귀찮고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 편리한 기능에 또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자로 언더바 f라는 함수를 주입을 했는데 언더바 f 함수 안에서 어떤 특정한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그 패키지는 이제 베이스 이미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패키지고요. 그리고 그 패키지는 언더바 f 안에서 이미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f 함수 밖에서 임포트 되어 있는 패키지는 언더바 f 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f 함수에 이제 인자를 주입할 수도 있는데 이 함수의 인자는 항상 타이핑이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 컴포넌트들을 다 연결해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메일박스라는 이름의 볼륨 옵을 가장 먼저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전에 VOB라는 이름의 변수로 사용되던 공유 볼륨입니다. 이 공유 볼륨은 Kubernetes Persistent Volume 클레임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애프터라는 메소드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메소드의 인저로 들어간 오퍼레이션의 작업이 끝나야지 이 오퍼레이션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애프터 메소드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의 전체적인 타스크의 작업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작성한 코드는 그 자체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 코어플로우 파이프라인에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DSL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면은 야물 형태의 DSL로 컴파일돼서 뽑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플로우 UI에 접속하셔서 파이프라인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Create a New Pipeline 을 체크를 하신 뒤에 파이프라인의 이름과 디스크립션을 적어주시고 파일을 방금 컴파일된 DSL을 업로드 해주신 뒤에 Creat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파이프라인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들은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워크플로우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박스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은 가장 먼저 메일 박스, 즉 공유 볼륨이 먼저 생성이 되고 나서 파일을 저장하는 컴포넌트인 세이브가 이제 세이브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고 나서 파일을 읽고 출력하는 에코라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된다고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파란 버튼인 Create Run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Start or Run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험 디렉토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익스페리먼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저희는 방금 이제 name이라는 인자를 가진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ame이라는 인자에다가 파이콘이라는 인자를 넣어줄 거고요. 이제 실행되는 파이프라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파이프라인의 컨테이너의 로그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여기서 크러쉬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파이프라인을 배포해 볼 겁니다. 크로플로우는 물론 정말 잘 만들어진 도구이기도 하지만 불편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형상 관리가 어렵기도 하고 업로드 과정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리고 CI/CD도 사실상 제공하지 않고요. 버전이 바뀔 때마다 UI에 접속해서 그 귀찮은 업데이트 과정을 항상 겪어야 되니까요. 이게 관리하는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 정도라면 괜찮은데 수십 개나 수백 개로 늘어나면은 아주 귀찮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크러쉬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도구로 가장 유명한 테라폼에서 영감을 받아서 개발된 도구고요. 선언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선언적으로 이제 write plan apply를 하면서 생성하고 수정하고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아까 파이프라인을 크러쉬를 통해서 한번 배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러쉬를 설치를 하고 테스트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봅시다. 크러쉬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테스트 파이프라인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테스트 파이프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우선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크러쉬 프로젝트는 컴포넌트라는 개념과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컴포넌트는 태스크를 밖으로 뽑아둬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코어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코어플로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의 그리팅 파이프라인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생성하고 save text op과 echo op이라는 컴포넌트를 위한 템플릿을 생성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파이프라인이라는 디렉토리에 컴포넌츠라는 디렉토리와 파이프라인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는데 그 안에 방금 생성한 각각의 그리팅 파이프라인과 save text op, echo text op의 템플릿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예시로 만들어봤던 각각의 파이프라인 코드를 파이프라인 코드와 이제 템플릿 코드를 이제 이 템플릿에 복사해서 붙여넣어 줄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보신 것과 같이 파이프라인 코드에서 이제 그 컴포넌트 코드들은 아까 만들었던 함수와 동일한데 이제 파이프라인 코드에서는 그 컴포넌트들을 임포트하는 구문이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루트에서 crush configure 명령어를 통해서 Kubeflow의 주소와 사용할 엔드포인트들을 모두 입력해 줍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configuration.yaml이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호스트 어드레스 주소는 임시로 그냥 아무거나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rush apply 명령어를 수행을 해주면은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Kubeflow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파이프라인 배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 조금 간단한 개 고양이를 분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Kubeflow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파이프라인이 개발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번에는 이걸 조금 많이 간소화시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파이프라인만을 위주로 한번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인제스션은 첫 번째 컴포넌트인 데이터 인제스션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 컴포넌트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는 데이터를 저장할 큰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이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큰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 추가적으로 빠른 프로세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코어와 높은 메모리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은 빠른 학습을 위해서 많은 GPU까지 필요로 하겠죠. 이 컴포넌트들은 모두 데이터셋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데이터셋 쉐어링 볼륨, 즉 볼륨업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공유할 겁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데이터셋 인젝션 옵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겁니다. 이 컴포넌트는 순수히 컨테이너 옵으로만 개발이 되었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캣앤독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캐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캐글 CL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유저네임과 캐글 크레덴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입력받아서 컨테이너 환경면서에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뒤에 압축 파일들을 제거를 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죠. 여기서 알아두실 부분은 인자로 VOB를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을 공유할 공유 볼륨입니다. 여기서 VOB요. 실제 다운을 받는 위치도 그 공유 볼륨 위치에 다운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리프로세싱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데이터 인젝션 컴포넌트와는 다르게 라이트웨이트 파이썬 컴포넌트로 개발할 건데요. 우선 인젝션 컴포넌트에서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를 마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로우 데이터의 파일명들은 전부 다 label.index.jpg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파이토치의 이미지 폴더 함수로 조금 더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캐시라는 디렉토리와 독이라는 디렉토리 이렇게 두 개의 디렉토리로 나누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실제로 보이는 코드들이 그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함수를 함수 마지막에서 리턴을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funct container ob이라는 것을 통해서 lightweight 파이썬 펑션을 리턴을 하고 있고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는 공유 볼륨을 마운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컴포넌트입니다. 학습 컴포넌트도 lightweight 파이썬 컴포넌트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트릭 변수입니다. 라이트웨이트 파이썬 펑션의 인자로는 위 형식과 같이 매트릭의 인자와 값 그리고 포맷을 지정한 제이슨을 반환을 하면 파이프라인의 실행 결과로 이 학습의 정확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는 GPU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학습 컴포넌트에서는 set GPU limi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 자원은 몇 개의 GPU를 최대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태스크가 수행되는 컨테이너에는 몇 가지의 그 GPU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위 세 개의 컴포넌트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파이프라인의 입력 인자는 데이터를 다운받을 인증에 필요한 이제 캐글 유저
네임과 이제 뭐 크레덴셜,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 뭐 에포크와 패치, 뭐 그리고 러닝 라이트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배포하면 오른쪽과 같은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를 실행을 하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등록했던 어큐러시를 런 아웃풋에서 확인을 하기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